네,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제로 운용 효과, 오늘 또 일주일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나스닥 지수부터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미국 증시 흐름에서 좀 포인트가 좀 있나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목요일 날까지 상승하게 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장중에 미 선물이 한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여태까지 투자자들의 생각에서는 단기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실이 또 떨어질 거다. 이런 식에서 선방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랬군요. 예. 실제로는 미증시가 강하게 상승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의 상승으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인데 야, 가파르게 이제 올라왔네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사실 이제 앞전에 하락할 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네. 1월 달에 하락이 한 15%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15%대 하락을 하고 종가상으로 네. 그러고 나서 반등이 이제 한 8.5% 정도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하락이 10%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등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 7% 정도. 고점이 낮아지는데요? 네. 그 다음에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락했던 게 고가 대비해서 8.5%. 그랬군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반등이 10.4%.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 예.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이번엔 컸다는 얘기죠. 아, 거기서 의미가 있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 정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네. 조정장에 들어왔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기술적으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오면은 상승장 들어왔다. 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럼 지금 상승장이냐라고 할 때는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등락이 크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네.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고가 대비 하락폭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하락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따질 필요 없지만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조정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라는 부분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S&P 지수를 좀 세분화시켰던 게 왜 그러냐면 예. 겉으로 일관상에서 볼 때는 그 흐름이 잘 안 보이지만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보게 되면 변화가. 추세를 돌파했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 세경의 흐름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옆에 있는 게 변동성 지수인데 네. 변동성 지수가 이제는 25선을 깼죠.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이제 23선까지 내려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올라섰던 이제 변동성 지수의 상승 추세 라인 때는 이제 이탈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변동성이 완화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스닥 지수를 볼 때는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바로 이제 1월 달 말에서 2월 달에 저 매물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노란색 이제는 박스. 노란색 박스 정도에서의 예.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국내에서도 이런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은 그 비슷하게 나스닥처럼 움직인다라고 생각해도 네, 추가적인 됩니까? 반등이 가능하다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자, 그렇다면 MSCI 코리아 인덱스 지수 봐서 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봐야 될 거는 왜 그러냐면 네.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볼 때는 지난 한 주 동안에 6.5% 상승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일간으로 봤을 때는 10% 상승이었고 예. 주간 기준으로는 8%대 상승을 했는데 뭐 이게 요 근래 들어서는 굉장히 높은 상승폭인데 그렇죠. 근데 MSCI 코리아 인덱스는 6.5% 상승한 거죠. 야. 근데 이게 6.5% 상승인데 사실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상승폭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면 네. MSCI 코리아 인덱스는 환율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앞전에 급등했던 부분이 급락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20년 상승폭 대비해서 네. 38.2%한 자리대를 결국 살짝 깼다 올라왔다 이 반복을 했었지만 그렇고 있네요. 결국 거기서의 지지 테스트는 마무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제 8.19% 정도 네. 하락을 했다 하는데 8.18%. 예. 근데 현재 대형 지수, 국내 코스피 대형 지수가 8.18%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 환율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1.5%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걸 따진다면 국내 대형 지수가 1.5% 정도 더 올라가야 키 맞추기를 한다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약간 덜 올랐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MSCI 예. 코리아 인덱스 대비해서 국내 지수가 덜 올라갔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한 1.5% 정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상승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잡혀가고 있는 국내 증시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볼 게 이제 국가별로 이제 주가 PR, 수비율. 네, 네. 봤는데요. 어떻게 이걸 봐야 왜 됩니까? 보냐면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렸죠. 시장이 팬데믹 때는 네. 시장에서 전 세계 증시가 동시적으로 다 같이 무너졌다가 그죠. 그리고 다 같이 급반등이 나왔던 케이스였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는 먼저 빠졌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기술 중심의 나스닥 그 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국, 시차가 있네요. 순차적으로 결국 다 무너졌다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무너진 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으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았고 수급 역시도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내려왔는데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완화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연초에 나스닥이 급락이 엄청 세지기 전까지 네. 시장에서 차별화가 됐었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하락이 컸었고 음. 반대로 경기 관련된 가치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하락이 없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게 밸류 차이라고 그죠? 그랬잖아요. 밸류 차이였었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올해 시작하면서 제일 문제됐던 게 네. 밸류 부담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밸류 부담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S&P가 기준인데 앞전에 이제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네. S&P도 거의 22%, 25%, 23%? 그 정도까지 올라왔던 게 지금은 19.3%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볼 땐 비싸다가 되지만 그냥 내려왔네요. 최근 5년의 평균을 봤을 때는 아. 조금 내려왔다 된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13%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그게 밸류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박스 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유럽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내려갔군요. 한번 무너졌다가 지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13%대까지 떨어졌다가 된 거고 예. 대부분의 국가들 마찬가지예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11%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거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저렴해졌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밸류 부담이 없어진 상태다. 그쵸, 그쵸.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도 네.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의 선행 PR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는 시장에서 실적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선 우리가 이런 거죠. 처음에는 밸류 부담으로 무너지다가 네. 이 부분이 연준에서의 양적 긴축이 더 확대된다라면 빨리 올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또 맞았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따른 수급 영향 한번 더 받았었고 진짜 버티고 있었죠. 그다음에가 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또 내려오면서 그것도 돌발 불안해졌죠. 변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려오면서 결국 밸류 부담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그럼 이제는 실적이란 부분이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가 향후 기업들 실적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이게 완화되면서 그 우려했던 부분과 양호해지는가 이제는 그런 부분을 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그죠. 종목을 고를 때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실적까지 보면 그게 또 그죠. 좋다라는 거죠. 실적을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겠죠. 이제. 아, 그렇군요. 이제 시장에서 종목 선택할 때 안 그래도 실적이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원달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환율은 예. 이제 금요일날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환율이 이제 1,200원에서 1,208원 사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 주봉이군요. 그러니까 이건 주봉사인데 주봉사에서 이제 큰 그림 한번 보여드렸다가 또 네. 제가 일봉도 보여드렸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보면은 2010년도에가 결과적으로는 29원에서 1244원 이 라인대가 예. 거의 고가란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1244.4원을 고가를 찍고 나서 이제 1207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고가로 찍고 내려온 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 내려온 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는 지지를 받은 자리가 연초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1205원 정도가 종가상에서 고가인데 예. 그 가격대를 현재는 지지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게 고가 쪽 그 환율이 급등하다가 네. 급락했다 해서 바로 또 내려오기보다는 한 차례는 지지를 받는다가 됩니다. 아, 오를 때처럼 내릴 때도 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지지 테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1205원에서 7원 사이에서 한번 지지를 받는다 되는 거고 네네. 거기서 이 저항을 만들려면은 1215원 전후에서 저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하고도 연관이 많았었고 네.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굉장히 커졌던 케이스인데 그쵸.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글로벌 증시는 밸류적인 부담이 없어졌고요. 미국에서 아무래도 미국의 기술주 영향이 국내 증시라든지 딴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친데 네. 미국의 나스닥이 저점대 10% 올라오면서 이제 조정장이 끝났다는 부분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도 이제 밸류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도 다 완화됐으니 네. 리스크온 다시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아, 환율까지도 그렇게. 안정화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음. 이때 국내 증시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쪽에서가 순환적인 반등이 나타나야지
국내 증시 역시도 반등이 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에 주식 투자하기 좋은 상황으로 구간에 들어온 거죠. 점점 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수급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수급은 뭐 아직까지 확 눈에 띄는다라고 하기 힘든 게 예. 아직까지는 한 주 동안 외국인의 매도가 1조 1천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많았죠. 그러네요. 다만 이제 이 부분도 수요일까지는 1조 4,500억이었던 게 네. 축소가 되긴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는 기관에서가 좀 더 매수가 강했던 부분이 네. 금융투자와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네. 코스닥은 외국인과 그냥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처음에는 화요일까지가 한 3,600억 정도 매도하다가 네. 이제 1,7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5천억 들어온 거죠. 뭔가 코스닥이 조금 더 지금 시점으로는 매력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서 설명드릴 텐데 네네네. 왜 그러냐면 네. 코스닥은 원래가 개인 중심의 시장이죠. 아, 그렇죠. 근데 개인 중심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세게 나올 때는 심리 자체가 약해지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준다면 심리적인 부분이 강해진다 되겠죠. 오히려 믿고 그래서 가는군요. 그런 부분에서는 코스닥이 늘 빠르다는 게 우리가 앞전에 네. 2020년도 팬데믹 상황 때 그때 보게 되면은 급락이 더 컸던 쪽이 코스닥이었지만 그랬죠. 급반등도 빨랐던 쪽이 역시 코스닥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개인들이 바닥에 나왔으니 더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선물 쪽에서는 외인들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네. 3월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날 때 네.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매수 롤오버를 안 했다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포지션은 중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사실 언제 종료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위로 가는 그림이 언제 나온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립으로 맞춰놨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외국인과 이제 그런 수급 자체의 상황은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요즘 시장을 가지고 워낙에 이렇게 좌지우지하니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중요한 거는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국인들이 중요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중요하긴 중요한데 네. 이제 비중 자체가 아무래도 거래소는 외국인 비중이 그렇죠. 좀 높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비중이 좀 작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4주 동안에 5조 9,800억 팔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았죠. 네. 근데 이때부터 환율이 올랐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제 2주차 때가 2조 7,800억이었으니까 네. 이때가 어떻게 보면 매도의 정점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가 1조 896억이니까 네. 지지난주 팔았던 것보다는 절반 이상 덜 팔은 거죠.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그럼 다 나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팔았네요. 그죠? 그만큼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네. 11월 달부터 많이 들어왔을 때가 그때 8조가 넘게 들어왔었으니까 그랬군요. 그 들어왔던 물량에서 거의 다 나갔다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2조 6천억 정도 순매수가 남아있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들어왔다라고도 없고 크게 그쵸. 나갔다라고도 4주 동안 없었다 보시는 게 맞겠죠. 예, 그냥 그래서 이제 한번 조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좀 들어왔다가 이 정도 차이였으니까. 네. 그래서 누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2주 정도 매도를 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수급이 외국인들이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 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주신 부분의 앞부분에서는 그럼 다 좋은데 왜 안 들어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상당히 좀 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지난주 북미 쪽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1월 달부터 특히 미국에서 자금이 많이 나가고 네. 유럽 쪽으로 꾸준히 들어오다가 이게 지금 유럽은 아직까지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북미 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나가긴 했지만 규모가 얼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유입되거나 소폭 쫄았다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쪽에 우선 뭉태기가 한번 들어왔고 네. 그다음 신흥국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악재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게 다시금 유입이 되느냐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 연동이 될 수 있느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거래소는 이제 1.7% 정도 이제 상승했고요. 아, 코스닥이 3.5% 확실히 강하죠. 셌네요. 네. 대형 지수가 2% 상승을 한 반면에 네. 중소형은 상승폭이 좀 작았죠. 상대적으로. 특히 중형주는 왜 이렇게 작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앞전에 대형주들이 반등 못한 동안에 네. 중형과 소형 쪽에서 반등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여기 중형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대형주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가총액 따지면 한 51위에서 네. 한 200위 정도 사이. 그럼 대형. 근데 여기에 많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네.
건설부터 해가지고 조선 철강,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네. 최근 들어서 선도주로 했었던 방사의 여러 가지 뜨거웠던, 있죠. 예. 그쪽이 여기 많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쪽이 좀 쉬었다라는 얘기가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완화되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외인들이 한번 매수 들어온다니까 시총 상위가 아무래도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다시 매수세를 강하게 보인다면 네. 대형 쪽에서가 상대적 강세를 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볼 때는 이제 가장 강했다가 된 쪽이 우선은 제약. 그러니까 제약하고 서비스는 낙폭 과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네. 제약은 최근 들어서 코스닥에서 2차 전지나 게임이나 이런 쪽이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고 힘들어하거든요. 예, 예. 그에 반해서 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엄청나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 더 강하게 먼저 나온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항공해운에서는 해운보다는 항공이 강했고요. 그렇죠. 리오프닝. 유가가 한번 꺾였으니까 그쵸, 예.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은행 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네. 미국에서 첫 금리 인상했다 이게 한 번 더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화학에서는 2차 전지가 움직였죠. 네. 그다음에 이제 IT 같은 경우 거의 수준에 맞췄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네. 의류 건설, 조선기계 이런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약간의 이제 주도주들이 살짝 쉬어가는 가운데 이제 다른 부담 없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쪽에서 아직까지 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증가하면은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겠지만 네.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쪽에서는 그쵸, 네.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바닥에 있는 쪽에서가 반등이 나온다 했으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낙폭과대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면서 이동이 약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고 도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돌고 돈다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3월 4주차 이제 진입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뭐 미증시나 유럽도 다 비슷한데 네. 20% 전후에 하락을 나타내고 나서 반등의 흐름이 다 나타난 케이스가 된 거죠. 네. 다만 종합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가 된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매도가 더 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 상승적인 부분이 덜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거래소는 이제 앞전에 종가상에서 12월 달에 고가, 12월 이제 둘째 주 정도 되는데, 예. 12월 둘째 주부터 이제 가격 조정을 크게 하는 동안에가 한 7주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또 7주 동안에 결국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7주와 7주 총 14주간의 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급격하지 않다라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격하게 막 이렇게 급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받고 그죠? 간다는 그러니까 거. 원래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예. 급락이 떨어지면 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V자를 기대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아, 가격 조정을 7주 동안 가파르게 받고요. 예. 7주 동안 결국 제자리에서 박스권 형태로 아.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진 시간이 있군요. 그죠? 그럼 예. 이번에는 반등이 나올 때 우선적으로 볼 자리가 2750이라는 자리대가 계속해서 1월 말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심의 매물구가 고가 네네. 라인 이렇게 만들었었죠.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275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가 이번 되거든요. 주에요? 예. 네. 그 2750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2800에서 2850이라는 자리대가 중요하게 될 건데 네. 이게 4월달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4월달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폭 대비해서 38.2%라고 얘기하는 자리대가 딱 285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네. 저 자리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간상에서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주 하락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느냐가 2850 전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85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간다가 되고 안착한다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중기 하락 추세가 종료가 되었고 이제는 윗자리로 무게를 실어준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만큼 2750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또 그래서 얘기해 이번 주시네요. 주는 뭐 2680에서 2750포인트를 기본으로 보시되 275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에서는 어느 쪽으로 체크해 볼까요? 코스닥은 좀 더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현재 하락폭 대비해서 38.2% 자리가 915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예, 예. 그 라인대를 지난주에 넘어온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추가적인 강세가 더 열려있다가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코스닥은 본격적인 매물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구간대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910포인트에서 940포인트 정도가 이번 주 전망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이제 940포인트 이상부터 970포인트 정도까지 매물벽. 거기까지가 제가 볼 땐 우선은 예. 다음 달까지도 거의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라인대가 본격적인 매물대 제일 많은 구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은 또다시 나중에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밸류 부담 또 어쩌죠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코스닥 쪽에서는 부담감이 약간 좀 상존해 있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요 이벤트들, 이제 이번 주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우선 뭐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근데 경제 지표에서 뭐 아주 굵직하다라고 할 건 없는데 시장에서 볼 게 없으면은 경제 지표 좀 따지긴 할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오늘인데 오늘 중국에서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지난주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동결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금리고 일반 금리. 일반 대출 금리고 이거는 우대 금리인데 예. 이거를 인하하느냐 여부가 이제 오늘 나올 텐데 인하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화 정책이라는 네. 거죠. 예. 그만큼 지금 중국 정부에서 재정 부양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완화시킨다든지 계속해서 부양책을 쓰고 있는 케이스라서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이 이제 지난주에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묻혀져 있었지만 경제 지표는 굉장히 잘 나왔다는 말씀드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어떻게든 경제를 호전시키는 쪽으로 할 것이고 미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핫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준장뿐만 아니라 네. 연준 의원들 연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아웃. 우리가 이제 연준 회의에서 발표 끝나고 나면은 예. 그 다음 주에 열심히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쵸. 다음번 금리를 얼마 올려야 된다부터 해서 몇 번 여러 가지 올리네. 이야기하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방문하는데 네. 방문하면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 정상회담도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날 또 우크라이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수 전망은 우선은 코스피는 2280에서 2800포인트. 예. 그죠? 2750을 넘어갈 경우는 예. 2800포인트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정도 되고 코스닥은요? 코스닥이 910에서 940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켜보는. 그다음에 섹터입니다. 관심 섹터와 예. 업종 바로 보게 되면은 네. 우선은 낙폭과대 이제 보셔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주 보게 되면 IT나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낙폭과대 전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대형 쪽에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움직였던 케이스인데 네. 그쪽이 좀 더 반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되는 거고요. 산업재는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산업재는 건설이나 조선, 신재생 에너지 이쪽 그대로 다 보셔야 되는 거의 케이스고 바뀐 게 없네요.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카지노와 내수유통 정도만 예. 그리고 철강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철강이 지금 유럽에서도 철강 가격 인상을 또 했는데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지금 철강주들은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국내만 지금 못 가고 있는 케이스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중국에서의 우대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에서 추가적인 영향을. 모멘텀 들어오면 추가적인 강세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바톤 피싱은 여전히 똑같죠. IT나 자동차나 증권, 2차전지는 다 바닥권에서 잡아도 좋은 케이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네. 그러니까 건설 중장비 관련이죠. 그렇죠. 건설 기계나 네. 이쪽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이제 인프라 부양책을 하게 될 경우 오늘 중국 중요하네요. 아무래도 예. 수혜를 받는 쪽 이렇게 되고 올해 계절적인 부분이 3월 달부터가 판매가 좀 많이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봄부터.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네. 미국의 캐터필러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렇죠. 예. 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의 산업 생산 기반이 굉장히 크게 무너졌는데 네. 나중에 복구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과 국내 건설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올해 회사에서 전망한 매출이 뭐 4주 9천억 영업이익률 한 7.5% 정도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전망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예전에 두산 밥켓에 갖고 있던 집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2,640억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3,300억가 네. 작년보다 증가를 한다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 3.1%에서 5.9%니까 살짝 늘었네요. 괜찮죠. 고가 대비 워낙 많이 빠진 했었는데 예전에 이거는 이제 분할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수는 6,800원에서 네. 6,92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500원, 목표가로 7,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건설과 관련된 기계 종목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현 운용학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